반갑습니다. 경남 동민일보 최한석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그 조선 산업을 잘 알지도 못하고 노동 담당도 이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다른 저의 뭐 그런 견해 같은 것들은 다 차치하고 제가 직접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채울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저랑 이제 제 동료가 같이 쓴 기획 기사가 최근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경남 동민일보에서 삼성중공업 이렇게 검색하시면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사고 개요를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이었고요. 이날이 노동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휴일인데 그때 당시에 작업이 조금 빠듯한 상황이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날 일을 하셨었고 오후 2시 50분께에 저희가 이제 아까 지나왔던 삼성중공업 칠암벽 해양 플랜트 마틴링게 프로세스 모듈이라는 걸 이제 만드는 그 현장에서 골리앗 크레인, 삼성중공업이 운영하는 골리앗 크레인과 그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지브형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인 메인 지브랑 쇠밧줄 이제 메인 덱을 덮쳐서 당시 6분이 숨지고 25분이 다치셨습니다. 그때 다치셨던 분의 배우자분도 제가 법정에서 오셨길래 이제 만났었고 아직까지 그 머리 쪽을 많이 다치셔가지고 장애 판정을 받으시고 후유증으로 좀 생활이 좀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틴링게 프로세스 모듈은 뭐 토탈 노르웨이 법인, 에키노르, 페토로 이런 기업에서 발주를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전문가분이 계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건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사고 당시 공정률이 약 93%라고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이제 거의 이제 공기가 거의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좀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대부분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이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고 그때 이제 일을 하던 노동자분들이 소속된 업체가 한 15개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 트라우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같이 하면 안 되는 작업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휴식 시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목격자분 한 분 말씀으로는 그 동생이랑 쉬러 나와가지고 동생은 다음 작업 관련된 계획서를 보고 있었고 본인은 크레인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뭐가 쾅 하고 사고가 났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를 저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던 분들이 모두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가 좀 강하게 남아 계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보고서라든지 그때 당시에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사고를 인지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 사고 당시에 디테일한 것들을 여쭙기도 힘들었고 제대로 듣기가 좀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거기 몰려 있었던 이유가 거기 이제 간이 화장실과 흡연실이 이제 그 공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마침 이제 거기 공간이 이제 대형 크레인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났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제 형사재판이 최근에 이제 거의 사실상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최근에 이제 2심 선고가 났는데,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삼성중공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돼서 2천만 원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300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늘었고, 이제 검사 구형이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인데 검사 구형보다는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 1심에서는 무죄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소심 이렇게 거치면서 유죄가 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기환송심은 삼성중공업이랑 그 지부형 크레인 운영하던 하청업체 대표의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이제 건이었거든요. 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6월 23일 선고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취재를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뭐 피해가 이렇게 났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접하고 시간이 흘러서 잊고 지내다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 마창거제산 출연에서 그 거기 이제 활동가 분께서 이제 이러이러한 시간이 5년이 4년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트라우마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에게 제안을 했고, 네,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 13명이 사고 후 트라우마로 산업재해가 인정이 됐고, 여기 뒤에 나올 박철희 씨가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첫 사례거든요. 이 사고 트라우마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첫 사례인데, 뭐 이분 포함해서 13분이 인정을 받았는데, 산재 적용 기간은 이미 끝났고 대부분 약물 치료는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약을 드시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져서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고, 고용 상태도 저희가 만난 분들은 5분이거든요. 고용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박철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가족의 도움으로 많이 회복했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 그 노인분들 이렇게 케어하는 그 요양원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는 일을 하셨다고 해요. 두 분. 어린 아이들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좀 괜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맑고 순수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데에서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 그 노인분들과 같이 이렇게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죽음이 어쨌든 그분들은 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분 이외에는 사실 뭐 고용 상태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굉장히 박철희 씨 빼고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좀 원만하지 못했고, 실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저희가 이제 동료랑 함께 5분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제 다른 취재 일정상 2분 빼고 2분은 제 동료가 개인적으로 만났고, 저는 3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3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5분 전부 다 거제에 안 계시고 서울, 평택, 인천, 울산, 대구 이렇게 각각 지역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거제는 다시 가고 싶지 않다. TV에 거제가 나오면 채널을 돌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이분들 다 거제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느냐, 조선업으로
지인의 소개, 뭐 형, 동생, 또는 인천에 있었던 20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구인 광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구인 광고를 보고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무작정 이제 거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났던 분들 몇몇은 사고가 나기 전에 거제에서 내 남은 생을 한번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고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피해자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1971년생 박철희 씨고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요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크레인 사고로 동생을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이분은 대학 졸업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을 하다가 당시에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삼성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긴 그 동생분의 제안으로 거제에 와서 조선업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도 그렇고 박철희 씨도 그렇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야간 근무도 두 분은 이제 일부러 찾아서 할 정도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태만큼은 잘하자는 신념이 있었다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 다 지방까지 와서 힘든 일 하는데 가족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쉬는 날 거의 찾지 않고 일했다. 이제 당시 빠듯한 공정 탓에 노동절인 5월 1일에도 이분들이 뭐 쉴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래대로 이날도 쉬는 날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이제 쉬는 날 안 찾고 일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일하러 이렇게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본인도 그때 당시 즈음의 기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검다리 휴무라서 4월부터 위에서도 인원 확인을 많이 했다. 봄기가 6월까지였으니까 공정이 제대로 안 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현장에서 말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일이 한데 겹친 탓에 피해가 컸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증언을 말씀드릴게요. 당시 공정이 빠듯해서 현장에서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이 병행됐다. 잘못된 작업이었다. 감독관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했다. 마지막에는 감독관도 작업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문제가 보여도 본인이 예전에 지적한 것을 승인해야만 다시 감독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막바지 갑은 삼성중공업이었다. 처음 삼성중공업에서 안전교육 받으면서 매번 강조됐던 것들이 공기를 못 맞추니까 다 넘어갔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철희 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1호 산재 환자고 일을 다시 시작하신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일을 하지 못하셨다고 했고, 이분 지금 살고 계신 데가 서울 마곡동인데 그쪽에 지금 큰 그 공사 현장이 있어서 크레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공사 현장 근처로는 걸을 수 없어서 집을 갈 때도 삥 둘러서 간다든지 그렇게 가시고, 운전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터널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은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터널을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그런 증세를 계속 말씀해 주셨고, 산업재해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산재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제 본인은 정육점에 내가 자기 자신이 정육점에 고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는 질문보다는 이제 나아지지 않았느냐 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를 자꾸 의사 앞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왜냐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재 인정을 승인을 받고 이제 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산재 승인 이후의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도가 나갔을 때 첫 번째 기사로 나갔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이제 승인된 사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언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자기가 실렸으면 좋겠던 모든 이야기가 이번에 다 실린 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뭐 다른 보도에서는 짧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되게 아쉬워서 인터뷰를 안 할까 하다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실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은 고현태 씨입니다. 네. 앞서 박철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힘으로 이렇게 좀 극복을 하고 계셨고 사고 당시 이야기할 때 이외에는 그래도 다른 좀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본인도 스스로도 자기가 다른 피해자들,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비해서는 나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 좀 박철희 씨보다는 더 많이 힘들었고 저희 보도 이후에도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박철희 씨랑 반대로 형을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박철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형하고 동생하고 가까이 이렇게 서 있었고 그때 당시에 충격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라면 고현태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당시에 조금 이렇게 현장 충격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닿은 현장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그때 당시를 이렇게 다 이제 목격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구 제안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빵집을 운영하다가 좀 사정이 안 돼가지고 방황을 하던 차였는데 친구의 제안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제에 와가지고 일을 하고 바다도 가까이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이렇게 벌리고 하다 보니까 거제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좀 택배 일을 하던 형께 조선소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윤태 씨도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여러 작업이 한데 겹쳤던 게 이제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증언이 당시 현장은 굉장히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다. 기간을 맞춰야 하니까 막바지에 혼재 작업이 많았다. 원래 혼재 작업은 안 되는데 다 같이 하는 탓에 먼지가 엄청났다. 휴게실도 모자랄 정도였다. 배 위에는 메인덱 밖에 쉴 데가 없었고 쉬는 시간이면 사람이 많이 몰렸다. 이분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면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냐면 다시 사고 이후에 거제로 와서 일을 하셨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일을 하셨는데 본인 같은 경우 직접 부딪혀서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었겠는데 좀 증상이 다시 심해지셔가지고 금방 다시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도 평택에 계신데 이분이 지금도 삼성 이제 평택에 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사고 이후에 삼성에서 일하는 게 어떤 감정이냐라고 여쭤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용감했다고 해야 하나 미련했다고 해야 하나 처음 한 달은 덤덤했는데 또 무너졌다. 크레인이 있으면 곧바로 가야 하는데 항상 크게 둘러갔다. 더는 못 있겠어서 한 석 달 일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시는 거제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익명인데 이제 96년생입니다. 만났을 때 덩치는 굉장히 컸는데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계속 이제 불안한 감정을 이렇게 억제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 인천에서 만났고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에서 이제 살다가
네. 이제 대학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전공의 분위기가 좀 달라서 돈을 벌어야겠다 라는 생각 하나로 부인 광고 같은 것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조선업계에서 이제 고수익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부인 광고를 보고 진짜 그때 당시에는 거제가 그냥 거제도 이러니까 섬은 섬인가 보다 정도로만 인식을 했지 거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남쪽 바다를 본 적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냥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이제 거제로 내려왔던 친구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어린 나이라 할 일이 많지 않았다. 다른 데는 보통 최저시급을 주는데 조선소는 월 300만 원 부인 광고를 했다.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면 받겠지만 기술이 쌓여야지 처음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준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도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인이 말할 정도로 당시에도 자기는 하청, 원청 이런 개념부터 노동법 관련된 기본 지식, 근무 시간, 뭐 근로계약서 뭐 이런 데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이 그냥 그대로 왔던 분입니다. 다만 이제 사고 이전에는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작업차 출신 선주가 돼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대우조선에서 일을 하다가 그 삼성중공업에 있는 사람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하고 어떻게 우연히 술을 먹다가 제안을 받아서 네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도장 일을 하는 그 이모들을 데리고 오면은 너도 그 이모들하고 같은 급으로 해서 수당을 잘 쳐주겠다 해서 삼성중공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같이 일하면서 살갑게 지냈던 이모들을 데리고 이렇게 삼성중공업으로 하게 됩니다. 일 잘하는 이모들을 설득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잘 다니던 이모들, 20년 넘게 일한 이모들 일 그만둘 때 배신자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 가족처럼 챙겨주던 사람들이 전화와서 한마디씩 했다.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삼성중공업으로 데리고 왔던 이모들 중에 돌아가시거나 한 분은 없어요. 없는데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이분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현장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파워공과 도장공은 만날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새벽에 일하고 가는 파워공만 봤다. 삼성중공업에서는 당장 옆에서 샌딩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용접을 하고 도장도 같이 하고 그냥 뒤죽박죽이었다. 누가 문제 제기를 하지도 않았다. 이모들도 살다가 이런 적은 처음 봤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급하면 종종 이런다고는 했다. 공사기간이 임박해서 빨리 내보내려고 그랬나 보다. 돈을 더 준다고 했던 것도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때는 몰랐는데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트라우마 증세 중에 하나가 한겨울에 집에 있는데 너무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해져서 밖에 나가가지고 반바지에 반팔만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추위에 이렇게 떨면서 몇 시간을 서 계셨다 하더라고요. 본인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했고, 지금은 연인 관계로 이렇게 발전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취재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취재를 관통했던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이 이런 인터뷰에 응해서 기사가 나온다고 한들 바뀌는 게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질문에 이제 답하려고 계속 이제 취재를 이어가고 있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아까 앞서도 뭐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은 조선업계에서 이제 호황을 맞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민일보에서도 꾸준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다른 매체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하청 노동자 특히 이제 하청 이제 노동자분들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고된 노동 대비 임금이 낮고 재해 위험이 도사리는 탓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의 그런 안전보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술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허술한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전관리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정부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깊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 어떻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피해자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공정이 이렇게 빠듯해진 상황이라면 또다시 안전이 이렇게 뒷전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심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이제 김영균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 이후에도 주부 산업 현장, 특히 이제 조선업 관련된 그런 업체에서도 산업재해, 그러니까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연달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에 있는 한 업체인데 조선업 관련된 업체고요. 여기서는 예전에도 비슷한 그런 산업재해가 났던 곳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나서 지금 이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분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계시거든요. 부지회장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3제곱센티미터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그런 쇠 철장 안에 본인을 스스로 가두고 지금 현재 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런 사안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과연 이제 앞으로 이제 토론에서도 조금 더 저도 질문을 하고 많은 분들의 생각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과연 이제 그 경기가 이렇게 조선업계의 이런 호황을 맞았다고 한들 이게 지금까지 계속 산적해온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뭔가 이런 햇빛 전망 같은 게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네, 어쨌든 나머지 이야기는 이어진 토론에서 좀 더 이렇게 살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